친척들의 습격. 이튿날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오늘쯤 목자님과 높은 데로 떠날 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이 사실에 너무 흥분해서 아침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노래가 절로 나왔다. 사랑의 씨앗을 가슴에 심은 이후 기쁨의 노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행복과 감사를 가장 잘 나타낸 노래들이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그리고 그들을 풀밭으로 이끌 때 즐겨 부르는 그 옛 노래 책에 있었다. 목자가 지시한 대로 간단한 준비를 하면서 그 책에 있는 노래 하나를 불렀다. 그대 있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 포도주보다 달콤한 그대 사랑 기리며 노래하려네. 나의 임금님이 몸을 누이신 방에 나르드 향내 가득 채우리라. 가슴에 품은 유향 꽃송이 같은 내 사랑. 일하는 동안 이따금 그녀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가슴에 심은 그 씨앗을 생각할 때 신비로운 감미로움이 온몸을 들뜨게 했다. 이제 절름발이 두려움은 가슴에 사랑을 간직한 것이다. 높은 데에 다다르면 그 지지리도 못생긴 모습이 아리답게 되고 가슴 속에 꽃이 필 때면 사랑을 받게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감미로움이 엇갈렸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야 없다. 그저 아름다운 꿈이지 현실은 아닐 거다. 아, 이게 꿈일까 두려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럴 때마다 목자 생각을 하고는 다시 생기를 되찾고 꼭 그가 자기를 부르지나 않을까 하고 창가로 가보았다. 한나절이 지났으나 그는 오지 않았다. 그때 그 끔찍한 친척들이 들이닥쳤다. 상황 판단을 할 사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마룻바닥을 쿵쿵거리고 떠들어대더니 순식간에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삼촌들의 대부대가 그녀를 애워쌌다. 그러나 비겁함은 오지 않았다. 그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두려움이 비겁함을 별나게 두려워하고 혐오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의 결혼 반대에 폭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납치해 갈 수 있는지 일단 상황을 보러 온 것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그녀가 집에 혼자 있고 목자가 멀리 있을 때 과감히 공격해서 그녀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었다. 대낮에 강제로 납치할 수는 없었다. 마을에는 목자의 일꾼들이 너무 많아 당장 그녀를 도우러 달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소심하고 여린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여럿이 몰려가서 두려움 가뭄의 어른댁으로 함께 가자고 그녀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자기들 손 안에 있게 된다. 노인 어른도 그들과 함께 와서 아버지 같은 어조로 자기들이 여기에 온 것은 더없이 친절하고 우정어린 생각에서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었다. 그는 그녀가 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에 둘이서 조용히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해서 친척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에게는 이 결혼이 어디로 보나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틀림없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터놓고 같이 이야기하면 해결될 거라고 했다. 그래도 할 수 없다면 그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강제로 결혼을 시킬 마음은 전혀 없다고 친절하게 말했다. 그가 말을 끝내자 다른 무서움 가족들이 서로 다투어 온갖 의견을 내세웠다. 사실 그녀가 오랫동안 친척들과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의 그녀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에 대해 두려움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면서 그녀를 설득했다. 이제 그들과 얼마 동안만 함께 지내게 되면 그녀가 그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도 했다. 비겁함은 동화 속의 왕자처럼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불행히도 좀 거친 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아직 결혼 생활의 감미로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일단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과 기쁨으로 곧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는 그녀뿐이며 이것은 행복한 특권이라고 했다. 모두들 다투어 한마디씩 했으나 가엾은 두려움은 공포에 질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이 바랐던 대로 두려움은 점점 더 당황하고 겁에 질리게 되었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비겁함의 모습을 자기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거의 믿을 정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움들은 그 집에 들어올 때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두려움이 도망치지 못하게 빗장까지 질렀다. 그러나 그때 남자의 노랫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노래는 두려움이 잘 알고 아주 좋아하는 옛 노래책이 실려있는 노래였다. 노랫소리는 바로 문 밖에서 들려왔고 노래하는 사람이 창밖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천천히 골목길을 지나갔다. 목자가 양떼를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노랫소리와 함께 그를 따라가는 양떼들의 부드러운 울음소리, 앞을 다투어 가는 먼지 덮인 발소리가 열린 창문으로 어지럽게 흘려 들어왔다. 목자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집안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여태까지 시끄럽던 소리들이 멈추자 목자의 노랫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이의 소리, 산 너머 언덕 너머 노루같이 날랜 사슴같이 껑충껑충 뛰어오는 소리,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살창틈으로 훔쳐보며 나의 임이 속삭이는 소리,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이여 이리 나와요. 자, 겨울은 지나갔고 장마는 활짝 걷혔소. 산과 들엔 꽃이 피고 나무는 젖붙이는 때 비둘기 꾸르륵 오는 우리 세상이 되었소. 파란 무화가 열리고 포도꽃 향기가 풍기는 철이요.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나와요. 나의 어여쁜 이여 이리 나와요. 바위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벼랑에 몸을 숨긴 비둘기여, 모습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그 고운 목소리를, 그 사랑스런 모습을. 두려움은 목자가 산으로 함께 가자고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노래는 그와 약속했던 비밀 신호였으며 노래를 듣는 순간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집 안에 갇혀서 끔찍한 두려움들에게 둘러싸여 목자의 부름에 도무지 대답할 길이 없었고 도와달라는 신호조차 보낼 수 없었다. 목자의 소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모두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도 있었으려만 두려움은 무서움들이 자기가 목자를 부를까봐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당황해서 그들이 달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어쨌든 그러기에는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때 겁쟁이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입을 꽉 틀어막고 다른 이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 옴죽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목자는 자기 모습에 창해 보이면서 신호의 노래를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대로 천천히 그 집을 지나갔다. 목자와 그의 노랫소리와 양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기절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촌 겁쟁이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아 거의 질식시켰던 것이다. 친척들은 때를 놓칠세라 의식이 없는 동안에 그녀를 데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마침 그 시간은 모든 사람이 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라 사람들의 눈에 띌까 두려웠다. 그래서 무서움 가족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집에 남아있다가 두려움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몰래 데려가기로 했다.
이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그녀가 빨리 회복되도록 침대에 누웠고 그동안 몇몇 아주머니들과 사촌들은 훔쳐갈 식량이 있는지 살폈다. 남자들은 응접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우울함은 침대에서 거의 의식을 잃은 희생물을 감시했다. 서서히 의식을 회복한 두려움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공포에 질려 또다시 기절할 듯했다. 그녀는 이웃들이 모두 일하러 나갔다고 생각하고 감히 도움을 청한다는 것을 엄두도 못 냈다. 그러나 천만에 바로 그 순간에 이웃집 용감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그 부인의 목소리를 들은 두려움은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울함이 전혀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두려움은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 겁먹은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용감 부인, 용감 부인 도와주세요. 빨리 오세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첫 번째 외침에 용감 부인은 정원을 건너다 보았다. 그때 공포에 질린 두려움의 하얀 얼굴과 간절히 창문을 두드리는 손이 언뜻 보이더니 갑자기 커튼이 쳐졌다. 이름이 말해주듯 용감 부인은 그 정도로 충분히 상황을 알아챘다. 급히 이웃집으로 달려간 용감 부인은 문이 잠긴 것을 알고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두려움의 친척들이 한방 가득 있었다. 용감 부인은 이른바 그녀가 일컫는 게으름뱅이 무서운 패들한테도 조금도 위협을 당할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 용감 부인은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위협하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모두들 썩 나가. 3초 안에 나가지 않으면 목자님을 부를 테야. 이 집은 그분 거야.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면 용서하시지 않을걸? 그 말의 효과는 거의 마술적이었다. 빗장이 벗겨지고 문이 활짝 열리더니 무서운 가족들이 우르르 밀려나오며 서로 걸려 넘어지면서 정신없이 도망쳤다. 용감 부인은 그들이 도망치는 꼴사나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깔깔 웃었다. 모두 달아나자 용감 부인은 안으로 들어가 두려움에게 다가갔다. 용감 부인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어두워진 후에 두려움을 납치하려던 계획까지도 알게 되었다. 두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용감 부인은 혼자서 그 무서움 일당 전부를 쫓아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움이 용감히 맞서서 친척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야단치고 싶었지만 가엾은 두려움이 창백한 얼굴로 공포에 질린 눈을 하고 온몸을 떠는 걸 보았을 때 혼잣말로 자신을 나무랐다. 지금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을, 가엾은 것. 두려움의 피 속에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공포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 정말 보기 딱하네. 두려움을 진정 도울 분은 목자님 뿐이야. 용감 부인은 훈계 대신 떨고 있는 소녀를 품에 안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얘야,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동안 내가 차를 좀 준비할게. 차를 마시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거다. 저런, 그들이 벌써 우리를 위해 차를 준비해 놓았군. 용감 부인이 부엌문을 열었을 때 식탁 위에는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그 불청객들이 급히 내던지고 간 훔쳐가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괴물 패거리 같으니라고. 용감 부인은 화가 나서 중얼거렸으나 그들이 도망쳐버리는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빙그레 웃었다. 차를 마시고 난 용감 부인이 그 환영하지 못할 침입자들의 흔적들을 말끔히 치웠을 때 두려움은 다시 정신을 차렸다. 어두워진 지 벌써 오래되었고 이제는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왜 대답을 못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약속했던 장소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젠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기진맥진해서 두려움은 용감 부인의 말대로 곧장 잠자리로 들어갔다. 용감 부인은 두려움이 이불을 푹 덮는 것을 보고는 안심시키며 볼에 입을 맞췄다. 실은 용감 부인이 그날 밤을 함께 지내려 했지만 부인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두려움이 부인의 친절한 호의를 거절했다. 용감 부인은 두려움의 침대 옆에
배를 설치해 놓고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배를 누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 용감내 온 가족이 즉시 도우러 오겠다고 약속한 후 돌아갔고 두려움은 혼자 집에 남게 되었다.